덕혜옹주는 도쿄 여자학습원으로 편입하게 되죠. 덕혜옹주가 다니는 이 도쿄 여자학습원은요, 일본의 황족과 귀족 등 고급 자제가 다니는 상급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 덕혜옹주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같은 반 하고였던 소마 유키카이 그 회고록에 따르면요, 덕혜옹주에게 무슨 말을 걸어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 놀이 같이 하자라고 해도 여전히 교실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 마음에 묵직한 자물쇠를 걸어 잠근 채 조용해집니다. 일본인으로서 이 프라이드가 높은 학생들 사이에 덕혜옹주를 던져놓으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게다가요, 이 조용한 덕혜옹주에게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물건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보온병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냐, 덕혜옹주에게는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보온병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적국의 땅에서는 물 한 잔도 함부로 드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를 가슴에 새기소서. 네, 어머니. 사실 아버지 고종도 살아생전 이 독살의 위험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상자에 가져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 양귀인이 혹시나 자신의 딸 덕혜옹주도 독살당할까 봐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모든 암담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건 오직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29년 덕혜옹주가 갑자기 조선으로 귀국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경성역에 막 도착한 덕혜옹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어요. 와. 자, 귀국 모습 확인해 보시죠. 검은색 양장으로 온몸을 휘감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덕혜옹주 애통, 한 분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바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어머니 빈소에 정신없이 도착한 덕혜옹주,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게 커다란 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덕혜옹주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덕혜옹주가 오열할 수밖에 없는 더욱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일제가요, 덕혜옹주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덕혜옹주에게 상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당연한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래요? 왜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일본은 조선 왕공족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범을 강요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왕공족 사람들의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은 왕공족 사람들은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덕혜옹주의 어머님 그 양귀인이 그 소주방 나인 출신이어서 신분이 미천했지 않습니까? 신분 낮은 사람을 위해서 상복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덕혜옹주의 나이는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세상이 떡하니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덕혜옹주는 어머니 묘소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직후 또다시 시작된 외롭고 낯선 타국 생활. 덕혜옹주는 여전히 일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와.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바로 한밤중에 잠들었던 덕혜옹주가 실종이 된 겁니다. 덕혜옹주가 사라지자 깜짝 놀란 영친왕 부부. 덕혜옹주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몽유병자처럼 한밤중에 나가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아유. 소름 돋는다. 덕혜옹주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멍하니 오밤중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몽유병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덕혜옹주는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영춘왕의 부인 이방자가 옹주, 옹주 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덕혜옹주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영춘왕 부부는 황급히 의사를 불러 옹주를 진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영춘왕 부부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발성 치매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덕혜옹주가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조발성 치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억이나 인지 능력을 잃으시는 치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즘은 흔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겨서 치매랑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병에 걸리면요. 피해망상, 환청, 환상 등의 괴로운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조현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이는 겨우 19살.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 어머니의 죽음까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고 또 쌓이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참담하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닐까요? 영친왕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덕혜옹주의 병증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병세가 진정되는 듯했던 이때 덕혜옹주는 일본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깜짝 놀랄 통보를 또 받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이 되는 다음 해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덕혜옹주의 결혼을 추진한 건요, 바로 일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까지 일제 입맛대로 정하고 덕혜옹주에게 통보한 겁니다.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제가 강제로 정해준 일본인 남편감. 궁금하네요. 그녀의 남편감은요, 바로 소 다케유키, 동경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트였습니다.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옹주는 자신의 결혼 얘기를 듣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1931년 5월 8일 혼담이 오가고 바로 다음 해 일본 도쿄에서 덕혜옹주는 소 다케유키와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 소 다케유키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결혼 소식, 조선의 신문엔 과연 어떻게 실렸을까? 한번 보시죠.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덕혜옹주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신문사에서 남편을 아예 지워버리고 보도한 거예요. 에? 자, 신문사에서는 대체 왜 덕혜옹주의 남편을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일제가 조선의 귀한 왕녀를 일본인과 결혼시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는요, 덕혜옹주의 남편 소 다케유키의 얼굴을 삭제하고 보도함으로써 이 조선인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대변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보도 이후 덕혜옹주의 생활은 오랫동안 조선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문들이 더 이상 덕혜옹주의 소식을 싣지 않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면은 성을 남자를 따라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가 일본 귀족과 결혼을 하고 일본 성씨를 따른다. 이거는 민족 감정상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덕혜옹주를 아끼고 사랑했던 만큼 당시 국민들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국과 국민들에게서 점점 잊히기 시작한 덕혜옹주. 이제 조선 왕족의 신분을 뒤로 한 채 일본의 백작 부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혜옹주의 결혼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도 좀 잘 해주면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텐데 제일 궁금해요. 남편이 네. 어땠을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요. 부부 사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얼마 후 덕혜옹주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거든요. 어떤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덕혜옹주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1932년 8월 덕혜옹주는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을 출산합니다. 딸의 이름은 마사에, 한국식 이름은 정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덕혜옹주 부부에게 버티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덕혜옹주가 남편 소 다케유키와 함께 대마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대마도에 있는 소 다케유키의 지인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소 다케유키는 지인 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즐거운 사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방에 있던 덕혜옹주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온 겁니다. 소 다케유키 지인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요, 덕혜옹주의 반응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덕혜옹주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덕혜옹주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소리를 내서 웃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정말 병적인 거동이었다. 덕혜옹주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병이 악화된 거 아니에요? 뭐지?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어머니를 잃고 난 뒤 끊임없이 덕혜옹주를 괴롭힌 조현병. 이 조현병이 다시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45년 덕혜옹주의 앞날이 달라질 사건이 닥쳐옵니다. 일본에서 덕혜옹주에게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 소 다케유키. 그가 한순간에 귀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패망한 뒤에 이 헌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고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귀족제도 폐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귀족들은 자기 자귀를 다 반납해야 됐고요. 일본 귀족의 재산에는 굉장히 많은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의 남편인 소 다케유키도 백작 자귀를 반납해야 됐고요. 살던 집을 팔고 고용인들 다 해고하고 이래야 될 정도로 많은 재산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덕혜옹주는 자취를 싹 감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50년 한 남자가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을한. 그의 정체는요, 서울신문사 도쿄 특파원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힌 여인, 일본에서 종적을 감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을한이 누구기에 대체 왜 덕혜옹주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기자인데요. 좀 그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요? 네. 혹시 고종이 살아 있었을 때 덕혜옹주의 그 약혼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 기억나세요? 네. 자, 고종은요, 총애하던 신하 김황진의 조카. 누굽니까? 글 장자의 한수한 김장한이라 하옵니다. 김장한과 덕혜옹주를 맺어주려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김을한이 김장한의 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덕혜옹주의 행방을 소문하던 김을한, 경악할 만한 곳에서 덕혜옹주를 찾게 됩니다. 김을한이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이었죠.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왕의 딸인데. 고종이 금지옥엽 아꼈던 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 한때 누구보다 고귀했던 여인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남편 소 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더 이상 아픈 덕혜옹주에게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돌봐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덕혜옹주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김을한은 안쓰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을한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되뇌입니다. 어떻게든 덕혜옹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 갈 수 있지 않아요? 예, 김을한이 덕혜옹주를 찾아왔을 때가 1950년이었거든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대한제국 황실 가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황실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도 덕혜옹주의 귀국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국이 늦어지던 덕혜옹주에게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 마사에는요, 덕혜옹주가 일본의 정신병원에 있을 때 실종됩니다. 당시 마사에는요 20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진 마사에는 행방불명됐고요. 그 뒤로 덕혜옹주는 영원히 딸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인 1962년 1월 26일 한국의 김포공항, 한 여인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됩니다. 몽주님, 이제 고국에 오신 겁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져 37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덕혜옹주.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51세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덕혜옹주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네, 바로 기자 김을한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을한이 정신병원에서 덕혜옹주를 발견했을 때 당시 정부는요, 조선의 왕족이 한국에 돌아오는 거 꺼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흐른 후 이 정부가 교체가 됩니다. 김을한은요, 새로운 정부에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장님, 대한제국 황족들은 일본에 제 발로 간 게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대로 방치하는 건 명백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혜옹주의 귀국을 국가에 승인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1962년 1월 덕혜옹주의 귀국 순간을 담은 기사가 있거든요. 자,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랑 같이. 네. 이렇게 지금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아, 어렸을 때 그 나왔던 그 네. 공부하던 시절부터 다 있네요. 덕혜옹주 인질된 지 38년 만에 그립던 산하로, 그러나 의식 없는 몸. 많은 언론이 아픈 몸으로 수십 년 만에 귀국한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덕혜옹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때요, 나이 많은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덕혜옹주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덕혜옹주를 돌봐줬던 그 유모 변복동. 변복동이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왔던 겁니다.
당시 변복동의 나이는 72세.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재회한 후 유모는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덕혜옹주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덕혜옹주는 27년 동안 창덕궁에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덕혜옹주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